조선 최대의 두 거상, 탐욕과 야망으로 똘똘 뭉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모든 것을 걸고 오직 쌀 한 톨을 두고 위험한 도박에 뛰어들었죠. 이것은 단순한 재산 싸움이 아닙니다. 인간의 가장 추악한 욕망이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과연 쌀 한 톨에 담긴 진정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들의 운명은? 한양 저작거리에 아직 어둠의 잔재가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아침, 새벽 안개가 물러간 자리에 활기찬 생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갓 삶은 두부의 구수한 내음이 골목 어귀를 감돌았고 엿장수의 길고 구성진 가락이 졸음을 쫓는 듯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등짐을 지고 나온 장사치들의 분주한 발걸음과 흥정소리가 뒤섞여 시장은 금세 거대한 숨통을 틔우는 듯 했습니다. 조선 후기 상업의 물결이 거세게 밀려들던 한양의 저작거리는 그야말로 만인의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거대한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수많은 행인과 상인들 사이로 한 사내가 여유로운 걸음걸이로 자신의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번듯한 비단 도포를 입고 상투를 단정히 튼 그의 이름은 최만복. 한양에서 쌀 장사로 손꼽히는 거상 중 하나였습니다. 그의 가게 만복 곡물전 앞에는 이미 아침 일찍부터 쌀을 사려는 이들이 줄을 서 있었으나 최만복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가게 문 위에 걸린 현판을 쓸어보고 삐뚤어진 곳은 없는지 확인하는데 더 공을 들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성공한 상인의 자부심이 역력했으나 그 내면에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갈구하는 탐욕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어이, 박서방! 오늘은 쌀이 제법 귀할 것이오. 어제 저녁부터 쌀 한 가마에 엽전 한 푼이 더 붙었으니 말입니다. 최만복이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쌀을 사러 온 백성들의 얼굴에 미묘한 긴장감이 스쳤습니다. 쌀값의 오르내림이 곧 그들의 하루 끼니와 직결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최만복은 그들의 표정을 살피며 득이양양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쌀값의 등락을 미리 예측하고 때로는 교묘한 소문을 퍼뜨려 시장을 조종하는 데 능숙했습니다. 과거에도 강인호와의 경쟁 속에서 가짜 정보를 유포하며 시장의 흐름을 뒤흔들었던 전력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때 최만복의 가게 맞은편에 자리한 풍년 곡물전에서도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곳에서 걸어 나오는 이는 강인호, 최만복과 쌍벽을 이루는 또 다른 거상이었습니다. 강인호는 최만복처럼 큰 소리를 치거나 요란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한 발짝 뒤에서 시장의 움직임을 조용히 관찰하고 치밀한 계산 아래 움직이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는 신복, 무영이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무영은 주인의 명이라면 무엇이든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충직한 자였으나 가끔 주인의 지나친 탐욕에 번민하는 기색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강인호는 최만복을 힐끗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자신의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시선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최만복에게 뒤지지 않겠다는 강한 경쟁의식과 냉철한 승부욕이 번뜩였습니다. 그 역시 쌀을 매점매석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비밀스럽게 움직이며 자신의 쌀 창고를 외부에 노출하지 않으려는 강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이 두 거상 사이에는 겉으로는 평화로운 아침 풍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았습니다.
시장 한가운데를 오가며 온갖 소식을 나르고 팔아 이득을 취하는 박물장수 박 씨는 이 두 상인의 미묘한 기싸움을 놓치지 않고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는 이들 사이를 오가며 정보를 팔아 이득을 취하는 기회주의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쯧쯧, 저 두 분의 아침부터 기세가 등등하시구려. 오늘은 또 어떤 서문이 시장을 들쑤실는지. 박 씨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낡은 보따리를 고쳐맸습니다. 한쪽 구석에서는 초췌한 얼굴의 소희가 쌀 한 톨이라도 얻을 수 있을까 하여 바닥에 떨어진 쌀알을 주우며 겨우 끼니를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고아로 홀로 살아가던 그녀에게 쌀 한 톨은 생명과도 같았습니다. 상인들의 탐욕으로 쌀값이 폭등할 때마다 그녀의 삶은 더욱 피폐해져 갔습니다. 그녀의 앙상한 손이 바닥을 훑을 때마다 이 시장의 화려함 뒤에 가려진 가난한 민중들의 고통이 여실히 드러나는 듯했습니다. 바로 그때 북적이는 시장의 소음 속을 뚫고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허름한 도포를 입고 있었지만 그 걸음걸이와 눈빛은 범상치 않았습니다. 김노인, 마을에 존경받는 지혜로운 어르신으로 통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누구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태도로 시장 한복판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잠시 웅성거리니 잦아들자 김노인은 손바닥을 펼쳤습니다. 그의 손바닥 위에는 놀랍게도 쌀 한 톨이 놓여 있었습니다. 누구나 보잘것없다고 생각할 그 작은 쌀 한 톨이었습니다. 김노인은 고요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이 쌀 한 톨을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라 여기시겠지요. 그의 시선은 잠시 최만복과 강인호에게 머물렀습니다. 허나 저는 이 쌀 한 톨에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걸고자 합니다. 이 쌀 한 톨을 가지고 가장 큰 가치를 만들어 보이는 자에게 이 시장의 진정한 주인의 자격을 주겠습니다. 시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쌀 한 톨이라니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짓는 이들도 있었지만 김노인의 진중한 태도에 쉽사리 비웃음을 터뜨리는 이는 없었습니다. 최만복은 김노인의 말을 듣고 코웃음을 치려다 멈칫했습니다. 쌀 한 톨로 가치라니 필시 다른 꼼수가 있을 것이다. 그는 김노인의 제안을 쌀을 이용하여 최대한의 이윤을 창출하는 상술로 해석했습니다. 이 시장의 진정한 주인이라. 김노인이 나를 시험하는 것이 분명해. 저 보잘것없는 쌀 한 톨로 엄청난 이득을 만드는 기지를 보이면 되겠구나. 최만복의 얼굴에는 새로운 욕망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그는 이 기회를 통해 자신의 재력과 지혜를 과시하고 싶었습니다. 김노인장님, 그 내기 제가 받겠습니다. 최만복이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승리가 보인다는 듯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강인호는 최만복보다 먼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김노인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김노인이 쌀 한 톨을 내밀며 진정한 가치를 언급할 때 그의 얼굴에 스치던 심오한 표정. 단순히 재산적 가치를 넘어선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듯했습니다. 강인호는 그 깊은 뜻을 헤아리려 애썼습니다. 진정한 가치라. 이 늙은이가 단순한 이재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구나. 필시 깊은 깨달음을 시험하려는 것이리라. 허나 결국 시장은 돈이 움직이는 법. 이 쌀 한 톨로 명분과 실리를 모두 취하는 방법을 찾아야겠군.
강인호는 최만복이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는 더욱 신중해졌습니다. 그리고는 무영에게 고갯짓으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무영은 즉시 김노인에게 다가가 공손히 인사를 올렸습니다. 김노인장님, 저 풍년곡물전 강인호가 그 제안에 기꺼이 참여하겠습니다. 강인호의 목소리는 최만복보다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계산된 자신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김노인은 두 상인의 상반된 반응과 그들의 탐욕스러운 눈빛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깊은 눈에는 쌀 한 톨이 품고 있는 진정한 의미가 과연 언제쯤 세상에 드러날 것인지에 대한 염려와 동시에 알 수 없는 기대감이 함께 서려 있는 듯 했습니다. 시장은 두 거상의 새로운 승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금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탐욕의 서막이 이 작은 쌀 한 톨로부터 비로소 열린 것입니다. 오후의 햇살이 한양쌀 시장의 북적이는 골목마다 길고 일그러진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이른 아침의 활기찬 기대감은 어느새 사라지고 시장 전체에는 팽팽한 불안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강인호는 풍년 곡물전의 깊숙한 곳, 빛조차 쉽게 들지 않는 어두운 한켠에서 신복 무영에게 짧고 단호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아침 김노인의 제안을 받아들인 이후 더욱 차갑고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쌀 한 톨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내기보다 그 쌀 한 톨을 통해 시장을 장악하고 부를 증식하는 자신만의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무영아, 이제 때가 되었다. 소문을 퍼뜨리되 어떠한 흔적도 남기지 마라. 그리고 저잣거리 모든 쌀을 값을 더 주고서라도 모조리 사들이도록 해라. 특히 동문 밖 비밀 창고로는 한 톨도 들키지 않게 드려야 할 것이다. 무영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주인의 명이라면 목숨을 걸고 따르는 충직한 신복이었으나 가끔씩 강인호의 지나친 탐욕에 번민하는 기색이 그의 눈가에 스치곤 했습니다. 그는 이내 그림자처럼 시장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무영과 그가 이끄는 사내들은 저잣거리 상인들에게 평소보다 후한 값을 쳐주며 쌀을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은밀했지만 그 규모는 점차 커져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장에는 쌀값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오르기 시작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떠도는 이야기에 불과했지만 쌀 매입이 늘어나고 상점마다 쌀 재고가 줄어들자 사람들의 불안은 순식간에 공포로 변했습니다. 아니, 어찌된 일인가? 아침에는 쌀 한 가마에 20냥이더니 이제는 25냥이라니? 쌀이 귀해진다더군. 곧 30냥, 40냥이 될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파다하네. 백성들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만복곡물전의 최만복은 자신의 가게 앞에 앉아 이러한 소란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자신감이 서려 있었지만 미간에는 미묘한 주름이 잡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시장을 흔들고 있다는 직감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 박물장수 박씨가 최만복에게 슬그머니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보따리가 들려 있었지만 그보다 더 값진 정보가 담겨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박 씨는 빙글거리며 최만복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만복날이 풍년곡물전에서 요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입니다요. 무영이라는 그 그림자 같은 사내가 시장의 쌀을 닥치는 대로 쓸어담고 있더랍니다. 그것도 어딘지도 모를 곳으로 은밀히 옮기고 있사옵니다. 최만복의 눈빛이 싸늘하게 빛났습니다. 강인호, 기어이 매점매석인가? 그는 과거 강인호와의 경쟁에서 서로를 속이기 위해
가짜 정보를 흘리고 위장 거래를 했던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마다 시장은 혼란에 빠졌고 결국 백성들만 고통받았습니다. 하지만 최만복은 그 고통을 자신의 이득으로 삼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자가 또 수작을 부리는군. 그래, 어디까지 버티나 보자꾸나. 최만복은 겉으로는 여유로운 척했지만 속으로는 강인호의 움직임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탐욕은 더욱 날카로운 발톱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시장 뒷골목, 어린 소희는 앙상한 몸으로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굶주림에 지쳐 이미 며칠째 제대로 된 끼니를 먹지 못했습니다. 쌀값 폭등 소식은 그녀에게 사형선고와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쌀을 조금이라도 얻으려 가게마다 기웃거렸지만 쌀은 이미 귀한 몸이 되어 그녀의 손에 닿지 않았습니다. 쌀 좀 제발 한 톨만이라도. 소희의 눈은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의 작은 손은 바닥에 떨어진 쌀알 한 톨이라도 찾을까 하여 허망하게 흙바닥을 긁었습니다. 그러나 찾을 수 있는 것은 먼지뿐이었습니다. 쌀을 팔지 않는다는 상인들의 차가운 외침과 치솟는 쌀값 소문은 그녀를 더욱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습니다. 상인들의 탐욕이 민중의 삶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소희의 마른 울음은 고스란히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한양쌀 시장은 점차 광기와 혼란으로 몰들어갔습니다. 탐욕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 씨앗은 시장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폭풍이 되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의 불안과 절망은 깊어만 갔고 상인들의 교활한 셈법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시장의 밤은 깊어지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편히 잠들 수 없는 불안한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이튿날 새벽 만복 공물전 뒤편에 자리한 최만복의 비밀 거처에는 희미한 등불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최만복은 어둠 속에서 차가운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강인호의 매점매석 작전으로 쌀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지금이 바로 그 기회를 역이용할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강인호 그 어리석은 자, 기어이 제 무덤을 파는구나. 최만복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글거리는 탐욕의 불꽃과 함께 날카로운 기지가 번뜩였습니다. 그는 강인호의 창고를 파괴하고 그 혼란 속에서 자신의 이득을 극대화할 비열한 계책을 세웠습니다. 우선 시장의 불안감을 증폭시킬 가짜 정보를 유포하여 강인호의 계획을 뒤흔들어야 했습니다. 얼마 후 박물장수 박 씨가 조용히 최만복 앞에 엎드렸습니다. 박 씨의 얼굴에는 여전히 비굴한 미소가 걸려 있었으나 그의 눈은 최만복의 입에서 나올 말에 대한 기대감으로 번뜩였습니다. 박서방, 오늘은 자네가 이 시장에 큰 일을 해야겠네. 최만복의 목소리는 낮고 음흉했습니다. 박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네는 지금부터 머지않아 서해에서 대량의 쌀이 들어올 것이라는 소문을 시장에 퍼뜨리게. 전라도의 풍년으로 인해 백길이 열리고 그 쌀이 곧 한양으로 향할 것이라고 말이네. 박 씨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허나 날이 그런 쌀은 상관없네. 가짜여도 상관없어. 중요한 것은 그 소문이 시장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질 불안감과 기대감이지. 그리고 한 가지 더. 강인호의 쌀 창고에 대한 정보를 더 알아오게. 쌀을 매점매석했으니 분명 어딘가에 숨겨두었을 테지. 그곳이 어디인지, 언제쯤 가장 취약한지 알아내야 해.
최만복은 박 씨의 손에 엽전 꾸러미를 쥐어주었습니다. 묵직한 꾸러미에 박 씨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그는 돈이라면 영혼이라도 팔 박물장수였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야리. 제게 맡겨주십시오. 서해쌀 소문은 물론이요, 강인호 나리의 창고 위치까지 소상히 알아오겠습니다요. 박 씨는 득달같이 달려나갔고 최만복은 등잔불 아래에서 한참 동안이나 검은 계략을 다듬었습니다. 그의 계획은 강인호의 목을 조르는 동시에 자신은 쌀값 폭락의 혼란 속에서 새로운 이득을 취하려는 음모로 가득했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아 한양시장에는 활기가 돌아왔지만 그 활기는 비명과 혼란으로 뒤섞였습니다. 최만복의 지시를 받은 박물장수 박 씨가 퍼뜨린 가짜 소문은 강인호의 매점매석으로 인한 불안감에 불을 지폈습니다. 전라도에서 쌀이 그리 많이 난다지 곧 서해 백길로 들어온다고 하던데. 하지만 지금 시장에는 쌀이 씨가 말랐지 않나? 풍년 곡물전에서 쌀을 다 쓸어갔다는 소문이 바다하던데. 서해쌀 소문과 강인호의 매점매석 소문이 뒤섞이며 쌀값은 더욱 예측할 수 없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어떤 상인들은 쌀값 폭락을 우려해 쌓아둔 쌀을 풀기 시작했고, 어떤 상인들은 쌀값이 더 오를 것이라며 숨겨두는 등 시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쌀값 좀 내려주십시오. 이대로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의 한 구석에서는 어린 소희가 앙상한 손으로 무릎을 꿇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이어진 쌀값 폭등과 예측할 수 없는 혼란은 그녀를 더욱 깊은 절망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손은 더 이상 쌀 한 톨을 줍는 듯조차 포기한 듯 힘없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절규는 시장의 혼란스러운 소음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풍년 곡물전 안 강인호는 쌀값이 폭등하는 현 상황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의 계획대로 시장은 혼란에 빠졌고 그는 막대한 이득을 얻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가 퍼뜨린 서해쌀 소문이 그의 귀에도 들려오자 그의 미간에는 미묘한 주름이 잡혔습니다. 서해쌀이라 헛소문이겠지. 강인호는 애써 불안감을 지우려 했지만 그의 냉철한 머리는 최만복의 역공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비밀 창고가 완벽하게 은닉되어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먼 발치에서 지켜보고 있던 김노인은 말없이 낡은 지팡이를 짚었습니다. 그의 깊은 눈동자에는 탐욕에 눈먼 두 상인의 비열한 싸움과 그로 인해 고통받는 백성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쌀 한 톨의 진정한 가치를 외면한 이들의 파멸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예감하는 듯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두 상인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할 무렵 박 씨가 최만복의 비밀 거처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강인호 나리의 창고에 대한 정보를 겨우 알아냈습니다요. 동문 밖 버려진 폐가 근처에 그리 깊지 않은 지하 창고가 있다고 합니다. 워낙 은밀하여 찾기 쉽지 않겠으나 며칠 밤중에 쌀을 들이는 것을 보았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요. 최만복의 눈빛이 더욱 사악하게 빛났습니다. 폐가 근처의 지하 창고라. 강인호가 쌀을 숨기기에는 더없이 좋은 장소였습니다. 최만복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획을 더욱 구체화했습니다. 쌀값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밤, 어둠이 한양을 짙게 감쌌습니다. 인적 드문 동문 밖 폐가 근처, 최만복은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기름이 든 등잔과 부시를 쥔 채였습니다. 강인호의 창고를 파괴할 계획을 실행할 때였습니다. 낡고 허물어진 담벼락을 넘어선 최만복은 이내
땅속으로 이어지는 비좁은 입구를 발견했습니다. 박 씨가 알려준 정보가 정확했던 것입니다. 그가 조심스레 입구에 다가섰을 때 갑자기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눈빛이 나타났습니다. 누구냐? 감히 이곳에 발을 들이다니. 강인호의 신복 무영이었습니다. 묵묵히 주인의 명령을 지키던 무영은 최만복의 침입을 막아서며 단단한 기세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비켜라 무영. 지금 당장 비키지 않으면 너 또한 주인의 악행에 동조한 죄를 면치 못할 것이다. 최만복은 낮은 목소리로 위협했습니다. 무영은 흔들림 없었습니다. 내 주인께서 이 자리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그 누구도 드릴 수 없습니다. 죽음을 맞이한다 해도. 무영은 몸을 던져 입구를 막았습니다. 최만복은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무영의 빈틈을 노려 옆구리를 파고들었습니다. 짧지만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뒤엉켰고 마른 풀 밟히는 소리만이 희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최만복은 교묘한 수로 무영의 팔을 비틀어 제압했습니다. 무영은 잠시 휘청거렸고 그 틈을 타 최만복은 창고 안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창고 내부는 예상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쾌쾌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먼지가 자욱했습니다. 최만복은 등잔불을 높이 들었습니다. 이 거대한 공간이 쌀로 가득 차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그의 입가에는 사악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매점매석으로 쌀값을 올리고 서해쌀 소문으로 시장을 뒤흔든 뒤 이 창고의 쌀을 풀어 이득을 취하려던 강인호의 계획을 망가뜨릴 참이었습니다. 최만복은 망설임 없이 등잔불을 들고 가장 가까운 가마니 더미로 다가섰습니다. 불을 붙이려던 순간 이상한 느낌에 사로잡혔습니다. 쌀가마니 치고는 지나치게 단단하고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그는 주저없이 가마니를 찢었습니다. 순간 최만복의 얼굴에서 모든 피가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것은 새하얀 쌀알이 아니라 누런 모래였습니다. 한 가마니, 두 가마니, 모든 가마니가 모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거대한 쌀 창고가 아니라 쌀처럼 위장된 모래 주머니들의 무덤이었습니다. 강인호의 기만은 최만복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는 쌀을 매점매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쌀이 아닌 모래를 창고에 채워넣어 쌀 부족을 위장했고 쌀을 풀지도 않으면서 쌀값 폭등의 혼란을 조장했던 것입니다. 쌀 창고를 외부에 노출하지 않으려는 강한 태도는 바로 이 잔혹한 기만을 숨기기 위함이었습니다. 최만복은 손에 쥔 등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의 심장이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자신의 탐욕과 잔혹함마저 압도하는 강인호의 계략에 그는 충격과 형용할 수 없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쌀을 태워 강인호를 무너뜨리려던 그의 계획은 존재하지도 않는 쌀을 향한 어리석은 불꽃놀이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최만복의 얼굴은 순식간에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보다 한 수 위의 기만을 펼친 강인호에 대한 치욕과 그로 인해 자신 또한 이용당했음에 대한 격렬한 증오였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강인호, 이 잔인 무도한 사내 같으니라고. 창고는 정적만이 감돌았고 최만복의 거친 숨소리만이 벽에 부딪혀 울렸습니다. 모래 주머니 사이에서 진실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밤, 최만복은 차가운 모래더미 속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분노는 창고의 어둠 속에서 거대한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그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강인호의 잔혹한 기만을 만천하에 드러낼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최만복은 주저없이 모래가 가득 찬 가마니 하나를 찢어 어깨에 짊어졌습니다. 그리고 입구를 지키다 쓰러져 있던 무영을 지나 동이 트기 직전에 어둠을 뚫고 창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나흘째 되는 아침 한양 저작거리는 어제와 다름없이 시끌벅적했습니다. 허나 그 활기 속에는 쌀값 폭등으로 인한 민중들의 깊은 탄식과 절망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만복공물전의 문이 열리자 백성들은 혹시나 쌀값이 더 오르지는 않았을까 하는 불안한 눈빛으로 최만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최만복이 어깨에 짊어진 거대한 가마니를 시장 항복판에 쿵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주저없이 가마니를 찢었습니다. 가마니 속에서 흘러나온 것은 새하얀 쌀알이 아니었습니다. 누런 모래가 바닥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것이 강인호가 쌀 대신 창고에 채워넣은 것이요. 최만복의 목소리가 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손가락은 사정없이 모래를 가리켰습니다. 주변에 있던 상인들과 백성들은 일순간 정지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최만복이 찢어낸 가마니에서 쏟아져 나온 모래와 그 옆에 놓인 또 다른 모래주머니들로 향했습니다. 최만복은 밤새 운반해온 몇 개의 모래주머니를 시장 한복판에 가져다 놓았던 것입니다. 강인호가 이 모래로 쌀값을 조작했소. 쌀이 부족한 것처럼 속여 백성들의 피를 말리고 이득을 취하려 한 것이오. 최만복의 외침은 절망에 빠져 있던 민중들의 가슴에 거대한 풀덩이가 되어 박혔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웅성거리던 사람들은 이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쌀 한 톨이 아쉬워 목숨을 걸었던 어린 소희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칠 밤낮을 쌀 때문에 울부짖던 백성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절망은 순식간에 끓어오르는 분노로 변했습니다. 모래라니! 모래로 우리를 속였단 말이냐? 살려달라 애원할 때 그들은 모래를 숨기고 있었단 말인가? 시장은 거대한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민중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박물장수 박씨는 이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최만복이 어젯밤 몰래 폐가로 향하는 것을 보았고 오늘 아침 최만복이 짊어진 가마니를 보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따라왔다가 이 진실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으로 두 거상 사이를 오가단 그의 눈빛에는 경악과 함께 할 수 없는 두려움이 스쳤습니다. 강인호의 저택으로 가자! 그를 끌어내라! 우리의 쌀을 돌려받자! 분노한 마을 사람들은 삽시간에 강인호의 저택으로 몰려갔습니다. 그들의 함성은 한양 거리를 뒤덮고 저택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거대한 파도처럼 격렬했습니다. 쌀값 폭등으로 인한 절망과 고통이 모래 기만이라는 최악의 진실과 맞물려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강인호의 저택 앞에는 이미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들어 아수라장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삿대질을 하고 돌멩이를 던지며 강인호를 끌어내라고 소리쳤습니다. 저택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민중의 분노는 그 문을 부술 듯이 거세었습니다. 무영은 그날 아침 최만복에게 제압당한 몸을 이끌고 겨우 창고에서 빠져나와 주인의 저택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주인이 쌀을 매점매석한 것이 아니라 모래로 백성들을 기만했다는 최만복의 외침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는 주인의 명령에 충실했지만 그 명령의 진정한 의미가 이토록 잔혹한 것이었는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저택 앞에서 터져나오는 민중의 분노 어린 함성을 들으며 무영은 충격과 함께
자신이 섬기던 주인의 본 모습에 깊은 회의감에 잠겼습니다. 결국 굳게 닫혔던 강인호의 저택문이 열렸습니다. 아니, 부서졌습니다. 분노한 백성들은 물밀듯이 저택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강인호의 비단 옷가지와 값비싼 가구들을 찢고 부수며 재산을 약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손에 들린 것은 분노였고 그들의 눈은 정의감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강인호는 사랑채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일순간 모든 색이 사라졌습니다. 모래주머니 기만이 이토록 빠르게 백성들에게 알려질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재산이 낱낱이 흩어지고 명예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니요. 이것은 모함이요. 모두가 최만복의 계략이요. 강인호는 애써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민중의 함성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백성들은 강인호에게 달려들어 그를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비단 도포는 찢어지고 상투는 흐트러졌습니다. 한때 한양에서 가장 존경받던 거상 중 한 명이었던 강인호는 이제 민중의 분노 앞에 한없이 나약한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그는 모든 재산과 명예를 잃고 바닥에 주저앉아 절규했습니다. 그의 절규는 파멸의 시작을 알리는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최만복은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강인호의 몰락, 처참한 파멸. 그가 그토록 원했던 복수가 마침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한때 득의양양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강인호의 잔혹한 기만을 만천하에 폭로하고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쾌감에 잠시 취했습니다. 그러나 그 쾌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강인호가 절규하는 모습을 보며 최만복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백성들의 분노는 강인호만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쌀값 폭등으로 고통받았던 그들의 분노는 언제든 자신에게 향할 수 있다는 섬뜩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최만복 또한 강인호 못지않게 탐욕으로 쌀값을 조종하고 백성들을 기만했었습니다. 파멸하는 강인호를 보며 최만복은 마치 거울을 보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파멸은 이제 시작되었음을요. 나흘째 되는 오후 한양 저잣거리 중앙에는 아직도 강인호 저택에서 불어온 파멸의 잔해와 웅성거림이 가득했습니다. 허물어진 담벼락의 흙먼지는 바람에 흩날렸고 찢겨나간 비단 조각들이 발밑에 나뒹굴었습니다. 백성들은 분노와 허탈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강인호의 몰락은 그들에게 통쾌함과 함께 왠지 모를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최만복은 시장 한 구석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강인호의 파멸을 눈앞에서 확인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승자의 쾌감 대신 서늘한 공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분노가 언제든 자신에게 향할 수 있음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탐욕 또한 강인호의 그것과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이 뼈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박물장수 박 씨는 두 상인 사이를 오가며 이득을 취했던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며 초조한 시선으로 주위를 살폈습니다. 바로 그때 고요한 듯 혼란스러운 시장 한복판에 김노인이 호련히 나타났습니다. 그는 늘 그러했듯이 허름한 도포를 입었지만 그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형형했습니다. 김노인은 시장 중앙 돌무더기 위에 천천히 올라섰습니다. 백성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웅성거리던 소리는 점차 잦아들고 이내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백성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상인 여러분.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한양 저작거리에는 무시무시한 광풍이 불었지 않습니까? 탐욕이 빚어낸 기만이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냈고 그 대가는 참으로 가혹했습니다. 김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지만 그 울림은 천둥처럼 시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의 시선은 먼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넋을 잃고 서 있는 강인호를 향했습니다. 강인호 나리는 쌀 한 톨의 진정한 의미를 재산의 축적과 거짓으로 왜곡했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쌀 대신 모래를 채워넣는 기만으로 이득을 취하려 했습니다. 과거에도 나리는 최만복 나리와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가짜 장부를 만들어 유포하고 존재하지 않는 쌀 창고를 위장하여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지 않았습니까? 김노인의 폭로에 강인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과거에 은밀히 행했던 작은 악행들이 백일하에 드러나자 그는 고개를 떨구고 몸을 움찔거렸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놀라움과 함께 씁쓸한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이미 파멸한 강인호에게는 더 이상의 비난은 사치였습니다. 김노인의 시선은 이윽고 최만복에게로 향했습니다. 최만복은 마치 뜨거운 불꽃에 데인 듯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김노인의 다음 말이 무엇일지 그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최만복 나리 또한 쌀 한 톨의 가치를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이용했습니다. 나리는 강인호 나리의 악행을 폭로하며 정의를 외쳤지만 그 이면에는 나리 자신의 탐욕과 복수심이 숨어 있지 않았습니까? 나리 또한 과거의 강인호 나리를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위장된 쌀거래로 시장을 교란하는 등 온갖 기만을 서슴지 않았습니까? 나리가 흩뿌린 작은 기만들이 강인호 나리의 거대한 기만과 무엇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김노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최만복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강인호와 다를 바 없는 탐욕스러운 존재였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굶주림에 지쳐 쓰러지던 소희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신이 내건 쌀 한 톨의 내기 또한 결국은 또 다른 탐욕의 씨앗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최만복은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고 깊은 죄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알 수 없는 뜨거운 물기가 맺혔습니다. 박물장수 박씨 또한 김노인의 폭로에 안색이 변했습니다. 자신 또한 그들의 기만에 편승하여 이득을 취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손에 들린 보따리가 마치 자신의 죄를 감추려는 듯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내었던 쌀 한 톨의 내기는 단순한 재산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쌀 한 톨은 곧 백성의 생명이며 공동체의 희망입니다. 그 한 톨의 쌀에는 나눔의 정신과 정직함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탐욕과 기만으로 더럽혀진 쌀은 아무리 많아도 결국 모래와 다를 바 없습니다. 진정한 상인의 도리는 쌀을 팔아 이득을 취하는 것을 넘어 그 쌀로 백성을 살리고 공동체를 풍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쌀 한 톨의 진정한 가치는 재물이 아니라 그 속에 깃든 따뜻한 마음입니다. 김노인의 말은 차갑게 얼어붙었던 시장의 공기를 녹이는 듯 했습니다.
백성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깨달음을 얻는 듯했습니다. 탐욕이 낳은 파멸 속에서 그들은 비로소 쌀 한 톨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강인호는 자신의 모든 잘못이 드러나자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어떤 희망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저녁, 한양 뒷골목에는 어둠이 짙게 깔렸습니다. 번성했던 저잣거리의 불빛마저 희미해진 초라한 골목은 재산과 명예를 모두 잃은 강인호와 최만복의 처량한 모습을 더욱 도드라지게 했습니다. 한때 시장을 호령하던 거상들은 이제 남노한 행색으로 김노인의 집 앞 차가운 돌담 아래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씻을 수 없는 절망과 비통함이 깊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강인호는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듯했습니다. 그의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핏기 없는 입술 사이에서는 간간히 메마른 한숨만이 새어나왔습니다. 최만복은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자신의 무릎 위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흐느낌에 따라 미약하게 들썩였고 억눌린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골목을 울렸습니다. 김노인의 준엄한 설파를 들은 이후 그의 마음속에서는 후회와 죄책감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몇몇 마을 사람들이 그들을 지나쳤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싸늘하게 그들을 외면하거나 이내 경멸에 찬 비난을 담아 던졌습니다. 저런 자들이 감히 상인의 탈을 쓰고 백성을 속였으니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엇하겠소. 이미 수많은 이들이 고통받았는데 말입니다. 차가운 말들은 강인호와 최만복의 귀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한때 그들을 우러러보던 이들의 싸늘한 외면은 그들의 파멸을 더욱 실감하게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몸의 소희가 휘청이며 골목 어귀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며칠 밤낮을 굶었는지 창백한 얼굴에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찾아온 돌담을 짚으며 겨우 몸을 지탱하던 소희의 눈빛은 마치 꺼져가는 등불처럼 위태로웠습니다. 그녀는 힘없이 주저앉으며 희미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쌀 한 톨만 있으면 좋을 텐데. 소희의 가느다란 중얼거림은 마치 비수가 되어 두 상인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특히 최만복은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소희의 모습을 직접 마주하자 이전에 김노인의 설파를 들으며 느꼈던 죄책감이 순식간에 그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고 터져나오는 울음을 간신히 참아냈습니다. 그의 뇌리에는 자신이 강인호와의 경쟁에서 승리하고자 쌀값을 올리고 허위 정보를 유포하던 악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자신의 탐욕이 쌀 한 톨을 애타게 찾는 어린 생명을 얼마나 깊이 짓밟았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소희의 맑고 순수한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은 마치 거울처럼 그들의 추악한 탐욕을 비추는 듯 했습니다. 강인호 역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또렷하게 보이는 소희의 초췌한 모습과 굶주림에 지쳐가는 눈빛은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서서히 녹이는 듯 했습니다. 그가 매점매석하고 모래로 가득 채웠던 창고들이 바로 이런 여린 목숨들의 피눈물로 채워졌음을 직감했습니다. 때마침 김노인이 자신의 집 문을 열고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두 상인과 소희를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연민과 동시에 흔들림 없는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노인은 소희에게 다가가 그녀의 여린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아이야,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곧 괜찮아질 것입니다.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소희는 김노인의 품에 기댄 채 가늘게 떨었습니다. 김노인은 천천히 강인호와 최만복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두 분날이 쌀 한 톨의 진정한 가치는 재물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여러분의 탐욕은 그 생명을 위협하고 파멸적인 운명을 불러왔습니다. 여러분이 쌓아 올린 부는 한낱 모래성에 불과했으며 결국 여러분 자신마저도 그 모래 속에 파묻히고 말았습니다. 김노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울림은 천둥처럼 두 상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이제라도 그 어리석음을 직시하고 여러분의 죄를 뉘우쳐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것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시작될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백성을 살리고 공동체를 풍요롭게 하는 것이야말로 상인의 진정한 도리입니다. 강인호와 최만복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희의 순수한 눈물과 김노인의 따뜻하지만 준엄한 가르침 앞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탐욕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재산과 명예는 사라졌고 마을 사람들의 비난과 외면은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장 큰 파멸은 바로 자신들의 양심을 짓밟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에 있었습니다. 최만복은 더 이상 눈물을 참지 못하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소희 같은 어린 생명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오직 저의 탐욕만을 좇았습니다.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참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인호 역시 메마른 눈으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입술 사이에서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고백이 어렵게 흘러나왔습니다. 오랜 시간 탐욕에 갇혀있던 그들의 마음 속에 비로소 진정한 참회의 씨앗이 심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고통스러운 절망 속에서 자신들의 파멸적 운명을 직시하며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이른 아침. 닷새 전에 차가운 밤 공기를 씻어낸 듯 마을 공동 경작지에는 싱그러운 아침 이슬이 내려앉았습니다. 먼 동이 터오르며 붉은 햇살이 들판을 비추었고 아직 잠에서 덜 깬 새들의 지저김이 고요한 들녘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흙냄새와 풀내음이 뒤섞여 코끝을 간지렸고 농부들의 바지런한 발걸음 소리가 멀리서부터 들려왔습니다. 경작지 한쪽 허름한 보찜을 맨 강인호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지난날의 오만함 대신 깊은 회한과 함께 굳은 결의가 엿보였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쌀포대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는 그가 탐욕의 죄를 뉘우친 후 남은 재산을 모두 정리하여 얻은 백성들에게 나누어 줄 쌀이었습니다. 한때 시장을 좌지우지하며 거대한 부를 쌓았던 그였으나 이제 그는 그저 작은 포대 하나로 속죄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쌀을 꺼내 굶주림에 지쳐 보이는 노인과 아이들에게 건넸습니다. 그의 손길은 서툴렀으나 그 속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과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쌀을 받은 이들은 처음에는 경계 어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이내 그의 진심을 느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최만복이
강인호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모습 역시 남루했지만 얼굴에는 더 이상 절망의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그 대신 옅은 미소와 함께 무언가 깊은 것을 깨달은 듯한 눈빛이 감돌았습니다. 그는 며칠 전 김노인이 들려준 쌀 한 톨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밤낮으로 되새겼습니다. 김노인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쌀 한 톨은 단순히 곡식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것은 땅의 정성과 하늘의 은혜, 그리고 이웃과의 나눔으로 이어진 생명의 연대라 했습니다. 한 톨의 쌀이 싹을 틔워 수많은 쌀알을 맺듯 우리의 작은 선행이 모여 큰 희망을 일군다고 하셨습니다. 최만복의 목소리에는 깊은 깨달음이 배어 있었습니다. 강인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역시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의 탐욕은 한 톨의 쌀이 가진 진정한 가치를 외면했습니다. 이제는 남은 삶을 통해 그 쌀 한 톨의 의미를 되찾고 싶습니다. 두 상인의 변화는 마을 사람들의 눈에도 분명하게 들어왔습니다. 지난날 그들에게 속고 고통받았던 이들이었기에 쉽게 마음을 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매일 이른 아침 공동 경작지에 나와 땀 흘려 일하고 겸손하게 쌀을 나누는 두 사람의 모습에서 그들은 조금씩 변화의 진정성을 느꼈습니다. 박물장수 박씨 또한 이들의 달라진 모습을 보며 깊이 탄식했습니다. 자신 역시 이들 못지않게 이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경작지 한가운데 김노인이 소희의 손을 잡고 걸어왔습니다. 소희의 얼굴에는 이제 희미하게나마 생기가 돌았고 눈빛에는 잃었던 순수함이 다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강인호와 최만복을 향해 천진난만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어떤 질책보다도 강렬하게 두 상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김노인은 두 상인을 바라보며 온화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두 분 나리, 쌀 한 톨의 진정한 가치는 재물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과거 탐욕의 눈이 멀어 그 의미를 잊으셨으나 이제라도 그 가치를 깨달으셨으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쌀 한 톨은 1000번의 손길을 거쳐야 비로소 한 그릇의 밥이 된다 합니다. 이는 세상의 모든 일이 그러함을 뜻합니다. 부지런히 땀 흘리고 이웃과 나누며 함께 씨앗을 심어야 비로소 풍요로운 수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은 메말랐던 두 상인의 마음에 단비처럼 스며들었습니다. 최만복은 김노인이 내밀었던 쌀 한 톨에 숨겨진 역사를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곡물이 아니라 선조들이 대대손손 이어온 지혜와 공동체의 삶을 지탱하는 근본적인 약속이었음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상인의 도리는 쌀을 팔아 이득을 취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쌀이 자라나는 땅과 그것에 심고 거두는 백성들의 삶을 살피는 데 있음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강인호 역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소희의 맑은 눈빛에서 자신들의 탐욕이 불러온 고통을 다시 한번 마주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소희의 순수한 웃음이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김노인이 보찜에서 작은 쌀 한 톨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김노인이 늘 지니고 다니던 단순한 곡식 이상의 의미를 가진 쌀이었습니다. 이제 이 쌀 한 톨을 함께 심어보십시오. 이는 지나간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약속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강인호와 최만복은 말없이 김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소희도 그들 곁에 섰습니다. 세 사람은 나란히 무릎을 꿇고 흙을 고르고 작은 구덩이를 파냈습니다. 강인호가 조심스럽게 쌀 한 톨을 그 구덩이에 내려놓았습니다. 최만복은 그 위에 부드럽게 흙을 덮었고 소희는 작은 손으로 그 흙을 토닥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탐욕의 그림자도 절망의 비통함도 없었습니다. 오직 겸허한 마음과 함께 보이지 않는 희망의 씨앗을 심는 진지한 망이 가득했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의 싸늘했던 시선에도 미묘한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의심 대신 어쩌면 저들이 진정으로 변할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기대감이 서렸습니다. 용서와 화해의 싹이 그 쌀 한 톨처럼 아주 느리지만 분명하게 움트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나란히 일어서서 쌀 한 톨이 심어진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씨앗이 싹을 키우기까지는 오랜 시간과 정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속죄와 변화 또한 그러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른 아침 햇살 아래 쌀 한 톨은 새로운 시작을 그리고 따뜻한 희망의 약속을 품고 고요히 숨쉬고 있었습니다.